네, 장미 대선의 후보자 등록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세 분의 패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기남 국민의당 홍보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어제 그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오제 구도가 됐다 얘기를 했지만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좀 판이 재밌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일단 김 교수님께서 양강 구도가 어쨌든 힘을 얻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좀 지금 판세를 좀 분석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5개 정당이 모두 후보가 확정이 됐죠. 네. 그동안은 사실 후보 확정 이전에는 문재인 대세론이라는 말이 이제 전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문재인 그러니까 후보 말고는 딱히 약진하고 있는 후보들이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선출이 되고 예.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선출되고 난 뒤 상황을 보게 되니까 네. 이 여론조사 결과 속에서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굉장히 눈에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늘 보수 대 진보의 하나의 그 두 개의 축으로 대결이 이루어졌다라면은 예. 그 진보 진영의 그 대표적인 주자로서 문재인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는 거는 당연한 일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상대적인 진영에서의 후보가 마땅치 않았는데 특히나 이 보수 진영이 오갈 데 없는 표심이 안철수 후보로 급격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예.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는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게 이제 최근 한 일주일이 안 되는 사이에 급격하게 이뤄진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앞으로 한 33일 정도 남은 대통령 선거까지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이 지지율을 끝까지 다 잡는가 여부와 그렇죠.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제 후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보수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이러한 보수 진영의 후보들에게 표를 던지지 않고 안철수 후보로 표를 던질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이제 선거의 주요한 관건이 달려 있다 보여집니다. 예. 보통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정당의 후보가 정해지기 전과 후에 좀 다른 점을 가장 눈여겨볼 점이 뭐냐면 문재인 후보와 정당 후보가 정해진 후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줄어든 것. 그러니까 뭐 문재인 후보도 올라갔지만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중해봐야 될 텐데 일단 그 급등한 이유를 저희가 보자면 어떻게 좀 분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게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패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안희정 지사라고 하는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층 외적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왔다는 겁니다. 예. 그럼 경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안희정 지사가 갖고 있는 철학과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중도로의 확장을 꾀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들로부터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외면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경선 결과의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네. 실제 실제 여론조사나 바닥 민심이 원했던 것만큼 안희정 지사의 표가 높지 않게 나온 겁니다. 네. 이랬던 안희정 지사의 표심들이 소위 말해서 중도 보수에 오갈 데 없는 표심들이 대거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안철수 후보로 이제 붙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라는 게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국민의당의 컨벤션 효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네. 있는 건데 예. 아직까지 이제 뭐 이것들을 확정적으로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은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무언가를 잘해서 이 표심이 확 갔다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표를 다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이동한 측면으로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표심을 가지고 오갈 데 없는 표심이라고 했던 말씀을 드렸던 거는 과거 반기문 전 총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동해왔던 표심이라는 거죠. 네. 이걸 다 잡기 위한 안철수 후보의 뭔가의 전략적인 메시지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력할 것인가 그리고 그 표를 남은 33일 동안 이어갈 수 있을 그래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안철수 후보가 뭐 좀 길 잃은 보수 표심을 좀 끌어왔다 이런 예. 분석해 주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보수층을 더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을 만약에 펼친다면 반대로 호남 민심을 잃는 그런 일이 생겨나진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딜레마에 빠졌다 뭐 이런 분석도 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저는 그 호남 민심과 보수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안철수 후보의 가장 최대 강점은 저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진정한 국민 통합 후보라는 데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이게 이번 대선 국면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된 배경도 보게 되면 그동안은 뭐 대선의 구도가 어떻게 짜여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당의 후보들이 선출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후보의 인물 그다음에 정책 비전을 중심으로 놓고 차분하게 이번 대선을 보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지난 5개월 동안 어찌 보면 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탄핵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질풍노도의 시기에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어쨌든 간에 이번 대선을 뭐랄까 결정적 상수였다면 예. 이제 안철수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 그 속도는 대단히 가파른 속도로 그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네. 최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민주당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안철수 대안론은 좀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어쨌든 문재인 대세론이 조금 더 위협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문재인 대세론이 과연 인정받고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한편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이 있다고 하면서 1위 후보니까 검증하겠다고 흔드는 측면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이나 뭐 다른 정당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인정한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정을 안 하면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저희는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50%가 넘고 늘 45% 이상을 유지할 때 보면 무응답층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층은 이제 이 진보 보수라는 말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만 네. 아무래도 좀 야당 지지층이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후보가 결정되고 대선판이 안정되면 우리 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그렇게 막 컨벤션 효과로 많이 오를 수가 없을 거다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전체적인 대선 구도나 지금 여론 지형이나 문재인 안철수의 양강 구도를 되게 반기는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그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금 구새누리 세력의 정치 실패에 대한 예. 국민들의 반응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 국민들께서는 아무리 구새누리 세력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뀌고 바른정당으로 분화되어도 그쪽 세력은 이번에 대선에서 대통령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셨다. 그래서 큰 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아주 민심을 정확히 반영한 구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가 잘했기 때문에 잘을 하기보다는 뭐 길을 잃은 보수 표심이 온 거다. 이 부분도 일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안철수 후보 보면 예. 이게 그 여론도 굉장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컨벤션 효과가 불러일으켜질 만큼 우호적이기도 하고요. 이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예, 요 차이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지난 2012년에 비해서 잘하고 계세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 지지율 받을 만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거 현실로 민심의 한 흐름으로요. 네. 예, 받아들이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10%대 말일 때 반기문 후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 예, 그때 반기문 대세론이고 반기문 대통령 될 거라고 패널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 혼자만 반기문은 출마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그랬을 때 10% 박스권 확장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문재인이 20% 넘어가니까 또 20% 박스권 확장성 없다 그랬어요. 30% 넘어가니까 또 30% 박스권 확장성 없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40%는 안정적으로 다지면서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근데도 지금도 확장성 없다고 하시면 1위 후보가 확장성 없다고 하시면 그건 뭘 말씀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답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여론조사 기관의 표본 유무선 비율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님 받아주시죠. 네. 예. 뭐 객관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됐을 때 확장성에 대한 얘기는 아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대통령 이제 경선 과정을 쭉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력한 후보 3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3분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그리고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을 다 합치게 되면은 50%를 훌쩍 넘는 지지율을 담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근 50%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죠.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최대의 지지층들을 확보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들을 더해서 외부에서 영입돼 있는 지지층까지 결속이 돼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컨벤션 효과를 얘기한다라고 한다라면은 문재인 후보가 선출되고 났을 때 나머지 후보들에 대한 지지층까지 최대한 많이 흡수하고 왔을 끌어냈을 때. 때만이 예. 확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의 흐름들, 월요일에 문재인 후보가 당에 이제 후보로서 선출되고 난 뒤의 흐름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애석하게 나머지 두 후보 진영의 지지층들을 그대로 끌어모으는 데는 사실 어느 정도 한계성을 보였던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확장성의 문제들을 좀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렇게 앉으셔서 예. 2대1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일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도 민주당 후보가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됐어도 똑같이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안희정 후보가 됐다고 쳐도 그때
우리 당 후보, 우리 당을 중심으로 약간 왼쪽에 있는 지지자분들은 또 이탈해서 정의당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봉착하고 있는 문제고 저희가 과제로 안고 있는 것은 저는 안희정 후보가 얘기한 대연정이나 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보수 쪽에 가슴 아픈 지지자들을 위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어떻게 저희가 이제 끌어안을 것인가. 그다음에 당장의 당내에서 이재명 캠프와 안희정 캠프에 계셨던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캠프의 중심으로 선대위의 중심으로 해서 확장성을 더 갖게 선거를 치를 것인가. 이런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만 얘기하면요.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지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오갈 데 없는 표심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또 한 측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절대 문재인 후보에 가지 않는 표심입니다. 왜 문재인 후보에게 그 표심들을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문재인 후보 측의 어떻게 보면 자기 반성,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오히려 최근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좀 겸해줄 필요가 있다. 달을 보라고 했더니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냐. 역대 어떤 선거에서도 우리 대선의 역사를 보면 양자 대결을 해왔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이길 후보가 누구이냐. 또는 이회창 후보를 이길 후보는 노무현이냐 아니냐.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를 언론에서는 계속 조사해왔던 것이고 또 그게 지금 사실상 양자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여론조사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그 두 번째는 최근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후보 측의 지지자들의 약 50% 가까이가 안철수 후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 측의 지지자들이 약 30% 이상, 3분의 1 정도가 안철수 후보 측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재인 후보 측에 제가 문재인 후보 측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어떤 철저한 반성과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 최근 언론을 겁박하는 듯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흐름을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는 그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방법에 따라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전체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일신문에서 시작된 그런 독특한 여론조사 방식도 민심의 한 흐름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받아들인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 방식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정확히 짚고 그래야 객관적인 게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성할 게 있으면 늘 반성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변명보다는 좀 섭섭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문재인 후보가 1위라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아왔다. 그런 점이 앞으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약진하고 계시니까 검증을 해도 좀 동등하게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셨듯이 보수 표심이 과연 문재인에게 올 것인가. 그 보수의 표심,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분명하게 주장하는 문재인에게 정권 교체를 분명하게 주장하는 문재인에게 보수 표심이 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해답을 못 찾아서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바꿔보겠습니다.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보수 표심을 갖고 어떻게 오기 바꿀 위해서 수 있을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냐 진보냐를 뛰어넘는 통합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대선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도 높아져서요. 지금 오늘 저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10사람 중에 7명 이상이 공정한 사회, 빈부격차가 없는 어떤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우리 시대 정신을 담재해낼 지도자가 누구이냐,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유능한 어떤 경쟁력을 가진 대통령 후보가 누구이냐 이런 기준으로 접근해 나간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담재해낼 수 있는 그 후보의 어떤 그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때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진정한 통합형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진보 보수라는 개념은 예전에 없어져야 될 개념인데 우리의 경우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여전히 종북 논란도 있고 보수 진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대선 구도나 대선판에 작동하는 국민의 민심이 보수 진보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이번 대선판에는 보수 진보 논쟁은 확실히 탈피한 것 같습니다. 예, 탈피했는데 이제 지금 저는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면서도 어떤 의문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네. 일반적으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패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을 때는 그 새로운 가치 이전에 뭔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해결하고 나야 새로운 가치가 정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저희 당 내에서도 고민이 많겠죠. 근데 이미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중도 보수에게 거부감을 주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저희가 FGI를 해보면 국민들 대다수는 적폐청산을 통한 공정한 사회 구현의 조건을 가장 많이 선결 과제로 꼽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조화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적폐청산의 단어와 상충되는 것 중에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친문 패권주의, 어떤 패권주의, 개파주의 이런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적폐청산하고 친문 패권주의는 좀 다른 문제. 어쨌든 그래도 이번 그 문재인 전 대표에 있어서 친문 패권주의, 이 패권주의와 개파주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뭐 그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음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지금 약간 다른 쟁점을 예, 말씀하셔서 잠깐만 네.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하고 KBS 대담을 봤어요. 그때 앵커가 그 친문 패권의 실상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을 때 친문 패권을 드러낸다는 게 무슨 뜻인지 결국 이제 조직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권 조직을 드러낸다는 건 정말 패권을 부린 사람이 있는지 이걸 전 잘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면 드러내는 건데 지금 캠프 구성 보시면요. 송영길 선대본부장, 임종석 비서실장, 강기정 상황실장 전부 호남이고 이분들이 친문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 방법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패권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좀 패권이라도 부려보고 패권 비난을 받으면 좀 안 억울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비서실장도 자기 사람을 임명 못한 약한 대표셨어요. 그래서 카리스마 없다고 또 욕을 먹었는데 어느 게 진실인지 좀.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네. 말씀하셨던 부분 예. 중에 이제 핵심적인 논의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후보가 결국 중도 보수의 표심을 이끌지 못하고 이렇게 확장성의 한계에 갇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적폐청산에 대한 얘기를 해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의 좌표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제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이제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어떤 적폐를 청산할 건지를 좀 면밀하게 구성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적폐로 규정하는 모습들을 만약 보이게 된다라면은 사실 어찌 보면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돼 있거나 여기에 관계돼 있는 사람들을 전부 보수정당에 일했던 사람들 전부를 규정하기 좀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 발언을 하게 됐을 경우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뜨거운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결국은 다시 적폐 세력과도 손을 잡겠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여전히 검찰에 이제 구속 기소돼 있는 사람들, 재판이 넘겨진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게 됐을 경우에 드러나지 않는 상황들 문제까지도 엄밀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중요하나 여기에 엮여져 있는 모든 사람들과는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것도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선을 좀 메시지를 긋고 내가 그렇지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것들이 아니라 통합의 메시지를 같이 끌고 가는 모습들이 필요할 건데 적어도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았던 느낌 중에 하나는 어찌 됐든지 간에 좌표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구도 싸움 속에서 박근혜 정부와 완전히 단절되는 구도를 설정해 왔던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 왜 과연 문재인 후보는 소위 이른바 친문 패권, 패권 정치라고 하는 데서 그 어떤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하든가 저는 몇 가지 그 충분히 쉽게 얘기할 네, 수 있는 네. 그 증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분노의 정치와 패권의 정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당을 함께했던 안철수 대표가 탈당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라는 걸 창당하게 됩니다. 예. 그 논리적 근거가 됐던 것이 문재인의 패권이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난 총선을 이끌었던 김종인 대표가 탈당합니다. 그렇죠. 또 같은 당의 대선 후보였던 안희정 후보는 사람을 이렇게 질리게 하는구나라는 그 경선 과정에서 정말 함께할 수 없는 어떤 심정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이른바 18원 후원금, 또 문자 폭탄, 예. 뭐 일련의 것들이 문재인 후보 또 친문 세력으로 이게 어떤 패권으로 또는 분노의 정치로 포장돼 있는 것이고 그것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네, 제가 이거 답변해도 네, 되겠습니까? 예, 예. 짧게 좀 해주시죠. 예. 예, 우선 탈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탈당하셔서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셨고 성공하셨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뭐 문재인 패권이다 이 말은 저는 뭐 명분일 수도 있다고 보고 오히려 그 기존 양당 기득권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당을 만들었고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나가셔서 더 잘 되셨으니까 그 친문 패권이 있었다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종인 대표님은 저희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가셔서 대권 선언하셨어요. 한 당의 대권 후보가 둘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자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문자 메시지 건 저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희정, 이재명도 우리 당의 정말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 당의 미래다 이러면서 적극 옹호할 때 제가 자산 드립 친다고 비판도 받았고요. 욕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한 내용의 메시지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지자들이 어느 쪽이건. 그런데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한 요 점은 저는 정치 발전에 있어서 참여의 확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직 자리 잡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그 역작용이죠. 그리고 그게 저 가슴이 진짜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예.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방도 뜨거운데 또 검증 공세도 뜨거워지고 네,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뭐 아들의 채용 논란에 이어서 또 이번에는 민정수석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관련 의혹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5개 정당의 후보 모두가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 가는 게 이제 당연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찌 보면 역대 유례 없는 선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유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그동안은 의혹에 불과했는데 하나둘씩 파헤쳐서 모든 것들에 대한 수사를 들어가 보니까 정말 국민들이 눈뜨고 보지 못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따라서 후보들 입장에서는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박근혜 그 당시 후보가 대세론을 정말 형성하고 있었지만 예. 조금 더 면밀하게 검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더 많은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단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에 대한 국정 철학과 가치 이 모든 의혹들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에 선택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5개 정당의 모든 후보 이제 김종인 후보까지 와서 한 6개 후보 정도가 됐는데 예. 모든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 개인적 의혹 비리라든지 그리고 측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혹까지도 이거는 후보 본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가면 그것도 훨씬 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민주당 내 그 비문계로 분류되는 이현주 의원 탈당을 하면서 국민의당 합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김종인계로 분류되는 인물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당내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 어떤 반문 정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이 뭐 최명길 의원 또 이현주 의원에서 탈당 러시까지는 아니지만 이 비문 정서, 반문 정서 갖고 있는 의원들의 탈당을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 저희가 되게 긴장하고 지금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뭐 캠프의 주요 인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이제 언론특보 쪽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못 하고 있어서 제가 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근데 이현주 의원은 19대 때 같이 일하면서 되게 유능한 분이세요. 네. 예, 그리고 원내 대변인도 여러 번 하셨고 당 대변인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로열티가 굉장히 높은 분이고요. 지난 총선 때는 문재인 후보에게 지지 요청을 해서 문재인 후보가 정말 각별히 신경 써서 챙긴 분이라 저희들의 상실감이 되게 크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것이 단순히 반문 정서 때문에 나가는 거냐. 그리고 그 반문 정서라면 정말 저희는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랫동안 형성된 특정인에 대한 감정 혹은 그런 호불호는 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정치권이어서 뭐 어떤 다른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래서 반문 정서로 접근을 해주신다면 그건 저희 보고 그냥 너네 나빠라고 하시는 것밖에 안 돼서 되게 답답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게 감정 때문일까? 저는 그런 접근은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부분은 이제 대권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가 그리는 미래상, 문재인이 그리는 대한민국 상에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님이 주장하시는 게 통합정부론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연대 뭐 여러 가지 뭐 논의도 해봤고 뭐 연합정부 뭐 연정 이렇게 고민해 왔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온 통합정부론을 제가 이해조차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김종인 전 대표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통합정부론을 이해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후 대한민국 방향에 대한 그 미래 설정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의 과정 관리 이런 정치적인 차이 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헤어져도 우리가 이제 그 야권이 분열됐다 합치고 분열됐다 합치면서 결국은 그 야권 정당으로 자리 잡아온 게 민주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도 그렇게 뜻이 달라서 일시적으로 나가지만 예, 우리가 언제든지 합쳐서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생각입니다. 근데 제발 정서상의 문제로만 바라보시면 저희 정말 깝깝해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현주 의원의 개인의 탈당을 어떤 뭐 개인의 정치적 선택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저는 표피적인 시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동안 문재인 대세론에 힘입어서 사실상 정권을 잡은 듯한 더불어민주당 이게 사실 어찌 보면 항공모함이었거든요. 그 항공모함에 구멍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문재인 대선을 거치고 안철수 대안론이 부상하면서 뭔가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국가 비전 또 리더십에 공감하는 어떤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생기고 있는데요. 이게 개별 탈당하는 의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밑바닥 정서가 이미 요동치고 있다. 밑바닥 정서에 가장 밀접해 있는 지역구 의원들께서는 기본적으로 바닥 민심에 조응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그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 또 하나는 과연 이분들이 문재인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안철수 후보의 뭐 대세론이라고 하지만 대안론이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탈당을 얘기할 수는 없다. 그동안 당내에 있어 왔던 패권 정치, 줄 세우기 정치 여기에 저는 질식하고 견디기 힘들었던 분들이 아닌가.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문재인 후보 또는 친문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는 전당대회 역사였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갈등과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반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개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선택할 때 그 배경은 뭐고 그 선택하는 마지막 동기가 뭐냐 요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말씀하신다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거죠. 당이 어려워요 지금. 그리고 저는 대세론에 취해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세론이 인정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번 선거가 개인 대세론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거는 어떤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 대세론 거기에 민주당이 그나마 제일 안정돼 보여서 민주당 대세론이지 인물 대세론으로 갈 거라고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세론이 흔들릴 때 그래도 당에서 공천 받으시고 그리고 그 문재인 후보가 그 뭐 비문인 거 다 알면서도 와서 유세해달라고 요청하면 가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문재인 후보 어려워지면 이렇게 나가면 됩니까?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저는 이걸 정서 문제나 이런 걸로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미래에 대한 구상이 지금 다르고 정권을 잡는 과정에 어떤 방법론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은 문재인보다 안철수가 이현주 의원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긍정적인 면을 가슴 아프지만 다 보겠다. 누가 싫어서 간다기보다는 더 네, 나은 더 나은 쪽으로 뭐 가는 거 그냥 그렇게 안 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추가 탈당 여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할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어떤 그 반문 세력들, 비문 지대에서의 어떤 뭐 김종인 그 후보도 그렇고요. 이런 어떤
사람들과의 손잡는 그 부분 생각을 해볼 수 없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제 대선이 오늘부로 33일 남았습니다. 네네. 지금 시점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압도적인 어떤 그 지지로 예.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 당의 정당의 후보들은 단일화, 연대 이런 것들을 그 지지층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한국 정치에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단일화, 연대 이런 차가운 정치 공학은 더 이상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설계할 누가 정말 유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후보인지, 누가 국민을 통합해낼 수 있는 제대로 된 능력을 가진 유능한 후보인지를 가지고 결판하는, 심판하는 그런 대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는 국민에 의한 연대를 얘기하셨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과반 이상의 지지를 후보에게 몰아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진정한 통합의 정부 또 협치의 어떤 대통령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또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선 때까지도 누구와도 손잡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예.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비전으로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어찌 보면 고독하지만 국민만 보고 가는 그런 노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독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저희가 언론을 탓하거나 이거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언론을 오래 이제 전문적으로 언론 쪽 일해온 입장에서 보면 모니터를 해보면 네. 요즘 정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좋은 보도가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그거를 뭐 비판하기보단 부럽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으시다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안철수 후보의 자강론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토론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끌어왔던 보수 세력, 예. 그 세력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걸 국민이 바라시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그 지지율을 합치면 그게 딱 탄핵 반대하는 14, 15%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구도가 뭐 누가 50%를 넘겠다 이거는 제가 뭐 체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냥 정말 이제는 한번 예를 들면 아주 뭐 그 북풍이나 종북이나 이런 거에 기대지 말고 예. 정말 미래에 대한 비전, 가치 경쟁으로 국민들 보시기에 상큼하고 멋진 대선 경쟁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하시는 걸 보고 싶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자강론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예.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종인 후보는요, 통합 정부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 정부론을 또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연대는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 측 입장에서는 통합 정부의 주축이 될 두 개 정당,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꼽았죠. 여기 네. 더 나가서 결국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한 180석 정도의 의석들이 존재해야지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또 김종인 전 대표 이제 후보니까 후보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 제7공화국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개헌의 가치 얘기하기 때문에 200석 의석까지도 필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선 김종인 후보를 중심으로 한 통합정부 구성은 사실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고요. 다만 김종인 후보가 그리고 있는 이런 통합정부의 구상이 저는 결과론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도 나름대로 연결고리로서 나비효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현재 국민의당의 의석수가 이현주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서 40석이 됐는데 여전히 40석의 대다수의 의석은 호남의 의석으로 점철돼 있고 예. 결과론적으로 전국 정당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더러 이 40석의 의석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꾀한다는 건 안철수 후보가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들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 굉장히 의회와의 협치 가능성을 가지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아마 지금 뭐 최명길 의원이 김종인 후보와 함께 하고 있고 이현주 의원은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누군가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김종인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통합정부의 가치를 국민의당과 함께 그리게 된다라면 이건 이제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치 공학적인 연대, 누군가를 비토하기 위한 연대가 아니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기 위한 소수 정당 간의 협치 연대 가능성들은 여전히 조금은 살아있지 않는가 이렇게 분석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그 여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안철수 후보 쪽으로 보수층의 지지자가 많이 유입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뭐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네.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보수층 지지자를 끌어올려는 전략을 좀 택해야 될 텐데 요원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계세요? 제가 지금 뭐 그쪽 전략 얘기하나 저희가 지금 우리 네. 코가 석자라서 예. 그쪽 전략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밀리면 밀릴수록 흔히 이제 구 여권 세력이 쓰는 방식이 네거티브를 격화시키는 겁니다.
전 그런 것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이게 원래 다리 차면 기우는 거고요. 정치도 이렇게 굴곡을 그리면서 예. 저희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저희는 잘하려고 애썼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저희를 버리셔서 2007년에 정말 5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지고 그 후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가 국민께 다가간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건데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세력이 좀 어려울 때 어렵다고 해서 예. 과거의 구태 정치를 동원한 네거티브, 공작 정치, 게다가 뭐 북풍이나 이런 것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저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이게 어차피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에 보수 재편을 놓고 서로 경쟁하시는 거라 예. 그 부분은 제가 좋은 안이 있어도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자, 보수 후보들은 이제 실제 승리까지 가기에는 좀 승리를 점쳐볼 만한 지지율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들이 좀 될 만한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쏠릴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첨예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선일 겁니다. 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유의미한 지지율을 확보해서 대통령 선거에 본선을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다시 한번 집결하기 시작하면서 한 20% 정도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시작한다라면은 이건 안철수 후보에게 직격탄이 되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거 이제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을 지지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후보에게 표를 건네자니 그동안 해왔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그 이후를 대처하고 있는 보수 정당의 자세를 봤을 때 사실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서 무조건적으로 보수 정당을 지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유권자의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취해왔던 행동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나서 보여줬던 행보들은 사실 보수 육적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잡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하고 나서 그러한 지지층들의 표심이 그대로 안철수 후보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지사에게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네. 과거의 박근혜 정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참 잘못했는데 그럼 이거 딛고 일어서서 다음 정부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정말 나라의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보수적인 유권자의 표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후보들이 보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정말 생산적인 메시지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저는 예. 33일 후에 보수적 유권자들의 표심은 그때까지도 굳건하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거라고 움직일 수 생각합니다. 있다. 알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보수 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그 행태, 소위 이른바 집권을 위해서 친박 세력과 다시 손을 잡겠다든지 이런 태도는 대단히 국민적 공감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기울어가는 가문에서 지금 적자 논쟁이 웬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보수 세력의 기본 출발은 자성이고 어떤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한 치열한 노선 투쟁에 어찌 보면 주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보수 세력을 끌어안는 가장 키워드는 저는 수권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유능함이라고 봅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어떤 수권 능력과 유능한 어떤 리더십을 가진 후보가 누구인지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자에게 보수 표심 또한 마음을 주게 될 것이고 지지 의사를 표시하게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아까 조언 받은 대로 저희도 중도 보수 표심을 조금 더 끌어오기 위해서 머리를 더 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번 대선의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는 호남 민심 말이에요. 네. 이게 국민의당과 그 민주당과 끝까지 뭐 어떻게 보면 선택은 이게 역대 대선에서 항상 원사이드 게임이었는데 이번에는 호남의 선택 끝까지 미지수일 거라는 그 예상이 있더라고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상황 또한 우리 호남 유권자분들 그리고 우리 심장이거든요. 호남은 그 유권자분들께서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의 고민이 만약에 뭐 반기문 총장이 나와서 반기문 총장이 호남의 표를 앗아간다면 예. 막 저희가 막 뭔가 죄송하고 막 그럴 텐데 지금은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다 호남 정신을 구현할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호남 그 우리 유권자들께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죄송함이 덜하달까? 이런 거고요. 지금 표심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선 여전히 약간 앞서고 있어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예.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고민보단 오히려 이 부분은 안철수 대표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하실 때 보수 표심과 호남 표심이 다르지 않다고 하셨는데 같은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나 FGI를 해보면 호남의 50대 이하 네. 젊은 층에서 적폐청산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호남에서는 60대 이상에서도 적폐청산 나라 바로 세우기 요구가 한 두세 배 차이가 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 표심을 가져오려면 적폐청산 요구를 변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폐청산 요구를 변형했을 때 가장 날카롭고 예민하게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호남 분들이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과제고 안철수 대표도 과제라고 보고 그래서 같이 누가 더 좋은 안을 내놓는지 네. 저도 짜볼게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